이 소흑성은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의 만원경을 통해 딱 한 번 보였을 뿐이다. 그 천문학자는 소흑성이 발견되자마자 국제 천문학회에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터키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모두 그런 식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소흑성 B612의 명성을 들은 터키의 한 독재자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유럽식 의상을 입게 했고 이를 거역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우아하고 인상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한 재증명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그 소흑성에 대해 이렇듯 상세하게 말하고 그 별의 번호까지 쓰는 것은 어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가장 좋아하는 경기가 무엇인지, 나비를 수집하곤 하는지와 같은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애는 몇 살이니? 몇 명의 형제가 있니? 그의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나 되니? 라고 묻는다. 어른들은 단지 이러한 숫자들을 가지고 새 친구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창턱에 예쁜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에 대해 조금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대신 2만 달러나 나가는 집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정말 좋은 집이구나 라고 말한다. 똑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증명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매력적이었고 웃고 있었고 양을 갖길 원했어. 만약 누군가 한 마리 양을 갖길 원한다면 그게 바로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가 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다룰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소흑성 B612에서 왔어 라고 말해주면 어른들은 바로 수긍하면서 적어도 많은 질문을 하며 당신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늘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크게 자제해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숫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옛적에 자신보다 조금 큰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와 같은 동화 형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게 다가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을 사람들이 건성으로 읽어내려가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 있었던 추억을 기록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가 양을 데리고 나에게서 떠나간 지도 벌써 6해가 지났다. 여기에 그 친구와의 추억을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글을 읽는다면 나도 숫자 외의 것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른들 같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다시 산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때 내부가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렸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가 되어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실물 그대로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진 못한다. 한 그림이 괜찮으면 다른 그림은 실물과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를 표현하는데도 실수가 많았다. 여기에 너무 크게 그렸다 싶으면 저기엔 너무 작게 그려졌다. 그리고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다듬어 갔을 때 어느 정도 봐줄 만한 그림이 되길 바란다.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실수로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나에게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질 않았다. 아마도 내가 자기 자신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른다. 어쩌면 나도 아주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 모양이다. 나이가 든 것 같다. 나는 날마다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별과 그가 별에서 떠날 때 그리고 그가 한 여행들에 대해 알게 됐다. 이런 사실들은 어린 왕자가 무심코 뱉은 말들을 통해 매우 천천히 전달됐다. 이런 식으로 어린 왕자를 만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바오밤 나무의 비극에 관해 듣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무슨 어려운 의문점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질문해 왔다. 양이 어린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신난다. 나는 양이 어린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면 바오밤 나무도 먹겠죠? 나는 바오밤 나무는 작은 관목이 아니라 성만큼 거대해서 코끼리 한 대를 몰고 가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코끼리 떼를 생각하며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별에선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두어야 할 거예요. 그러고는 어린 왕자가 어른스럽게 말했다. 바오밤 나무도 그렇게 커지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겠죠?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양이 바오밤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듯이 아이 참 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해야 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어린 왕자가 살던 별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앗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 그것들은
어두운 땅 속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깨어나고 싶어 하면 이 작은 씨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두려운 듯 태양을 향해 예쁘고 어린 줄기를 조심스레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나쁜 풀이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뽑아 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가 살던 소옥성 B612에도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토양이 바오밥 나무의 씨 때문에 망가졌다. 바오밥 나무는 자칫해서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바오밥 나무는 별 전체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거대한 뿌리로 별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다. 만일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곧 별 전체가 산산조각 나게 된다. 어린 왕자는 얼마 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은 질서에 대한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이 끝나면 내가 사는 별의 몸단장도 정성스럽게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적엔 장미와 비슷하니까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 버려야 돼요. 그건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 별을 잘 그려야 해요. 그것은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때로는 할 일을 미뤄두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의 문제였다면 분명 큰 재난을 가져왔겠죠. 나는 게으름뱅이가 살던 별을 알아요. 그는 어린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방치했다가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준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윤리학자처럼 말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누가 길을 잃고 어느 소옥성에 가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위험을 겪게 될까봐 이번만은 나의 신조를 깨뜨리고 솔직하게 말하려 한다. 아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나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바오밥 나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피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교훈은 나의 노고만큼의 가치가 이 그림에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른다. 어째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만큼 장엄하고 인상적인 그림이 없는 건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른 그림을 그려보았으나 이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나도 모를 힘이 평소의 능력 이상으로 발휘된 것이 분명하다. 어린 왕자여, 나는 너의 슬픈 생의 비밀들을 아주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너는 오랫동안 석양을 지켜보면서 얻어지는 고요한 기쁨만을 가져왔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나흘째 되던 아침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나는 석양 보는 게 좋아요. 함께 해지는 광경을 보러 가요.
그렇지만 우린 기다려야 된단다. 기다려야 된다니 뭘 기다리나요? 해질 무렵까지 기다려야 해. 처음에는 나의 말에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미국이 오후 12시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지는 시간이다. 만약 1분 내에 미국에서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오후 12시에 석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로 해지는 것을 보러 가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사는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석양과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어떤 때엔 석양을 44번이나 봤어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 이어서 말했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슬플 때 석양을 보는 걸 좋아하죠. 그럼 44번 석양을 구경했던 때 너는 그렇게 쓸쓸했었니? 5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하나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문제인 양 불쑥 물어봤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단다. 가시가 돋친 꽃도 먹나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다.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꼭 끼어 빠질 줄 모르는 볼트를 빼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것 같은 데다 마실 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죠? 어린 왕자는 의문이 생기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볼트 문제가 신경 쓰여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 없이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단지 꽃이 심술을 부리는 것뿐이야.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 말은 이제 안 믿을 거예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시가 아주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이놈의 볼트가 계속 꼼짝하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서 떼어낼 테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믿는 거죠? 아니야. 진짜 아니란다. 믿고 있는 거 없어. 그저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너는 내가 중대한 일로 바쁜 게 보이지 않는 거니? 그는 어리둥절해져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까만 기름이 범벅된 손으로 망치를 들고 그에게는 아주 흉하게 보이는 이상한 물체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요.
그는 정말로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붉은 한 신사가 사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냄새를 맡아보거나 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를 사랑한 일이 없었고요. 그는 매일 숫자를 계산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죠.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지금 중대한 일로 바쁘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죠. 그 말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거만을 부리며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단 말이에요. 뭐? 버섯이었다고요. 어린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키워왔어요. 또 수백만 년 동안 양들 역시 그것들을 먹어왔죠. 그렇다면 왜 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꽃과 양들 간의 전쟁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 문제가 붉은 얼굴을 가진 뚱뚱보 버섯의 덧셈보다도 덜 중요하단 말인가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살던 별 외에는 없는, 나의 별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아는데 어느 날 아침 내가 키우던 어린 양이 실수로 그 꽃을 먹어버렸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란 건가요? 그는 새하얗게 질렸던 얼굴이 붉게 변할 때까지 계속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수백만의 별들 중 단 한 송이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단지 그 별들만 보고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지죠. 그는 마음속으로 저 별들 중 어딘가에 나의 꽃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었다면 그 순간 그가 행복하게 바라보던 별들은 어두워지겠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건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흐느껴 우느라 목에 메어왔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들을 내려놓았다. 이 순간에 망치나 볼트, 갈증이나 죽음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어느 별 위, 어떤 혹성, 나의 혹성 지구. 그곳에는 위로받아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꼭 껴안고 가볍게 흔들어주며 말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너의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주마. 그리고 네 꽃 주위에도 울타리를 그려줄게. 그리고 또 난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디에 가야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지 알 길이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렇게도 신비스러운 곳이다. 나는 곧바로 그 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들이 혹겹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한결같이 소박했다. 그 꽃들은 그다지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풀 속에 나타났다가도 밤이 되면 소리 없이 시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꽃이 하나가 싹 텄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자라는 다른 싹들과 분명히 다른 이 작은 싹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언제나 걱정하는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목은 얼마 안 되어 성장을 멈추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나온 커다란 꽃봉오리를 보고는 그곳에서 무언가 기적적인 것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꽃은 자기의 초록색의 방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꽃은 세밀한 정성으로 자신의 색깔을 선택한 뒤 천천히 옷을 입었다. 꽃잎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갔다. 그 꽃은 들판의 개 양귀비꽃처럼 흐트러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기 싫었던 것이다.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내보이고 싶어 했다. 정말로 요요만 꽃이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몸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에 갑자기 꽃이 피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한 뒤 피어나고선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겨우 잠이 깼네. 용서해 주겠니? 꽃잎이 아직 엉망이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난 태양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단다. 그 꽃은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은 상대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꽃은 말을 이어갔다. 지금이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내게도 먹을 걸 주겠니? 어린 왕자는 너무나 당혹스러웠다. 물뿌리개를 찾아다 신선한 물을 담아 꽃에게 뿌려주었다. 그러나 꽃의 허영심은 어린 왕자를 빠르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나에게 덤벼든다 해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내 별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원래 풀을 먹지 않고요. 나는 풀이 아니야. 꽃이 상냥하게 대꾸했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난 호랑이는 전혀 무섭지 않은데 바람이 무서워. 그러더니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바람막이를 만들어줄 수 없겠니? 바람 부는 게 무섭다니 풀로서는 안 된 일이군요. 이렇게 대답하고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구나 라고 생각했다. 밤에는 유리로 된 덮개를 덮어주겠니? 이 별은 너무 추워.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그 순간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이 별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부끄러웠는지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듯 콜록거리며 기침을 2-3번 했다. 바람막이는? 방금 찾으러 가려 했는데 자꾸 말을 시켜서. 꽃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기침을 더 심하게 했다. 이리하여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선의를 베풀던 어린 왕자도 곧 그 꽃을 의심하게 됐다. 그는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결국엔 매우 불행하게 됐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를 신뢰해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 꽃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죠. 꽃은 그냥 보면서 향기나 맡으면 되는 거예요. 꽃은 나의 작은 별을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난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만은 없었어요. 나를 그토록 혼동시켜 놓았던 그 가시 이야기가 내 마음 전체를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사실 난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던 건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품어주고 광채를 던져줬죠. 그때 달아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별것 아닌 심술 뒤에 애정이 깃들어 있었음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꽃들은 정말 모순 덩어리거든요. 하지만 꽃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걸 알기엔 나는 너무 어렸어요.